How to Turn Your Idea into Reality on Device AI with Kotlin 이란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코틀린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코틀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틀린이라고 하는 게 발음하기는 좀 더 편해서 여기서는 코틀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TA를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TA 처음 할 때 이제 그 대상은 이제 학부생들 이제 저희 과 이제 학부생들 대상이고 이제 수업을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저랑 나눠서 이제 교수님은 이론을 설명하고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이제 뭐 코드를 짠다든지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코딩을 한다든지 그런 쪽을 이제 맡아서 한 수업을 맡아서 이제 그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교수님이 좀 소개하는 시간을 재밌게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페이지인데 근데 이거 애니메이션이 원래 들어가 있는 건데 애니메이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다 나오네.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 지도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별로 맞춘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이런 이제 지도의 나라에서 왔다고 했는데 네, 모르더라고요. 아마 북한이 없어서 약간 그런 건가? 남한만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자전거를 이제 그래도 좀 오래 탔었어가지고 한국에 있었을 때 그래서 두 손 놓고 이제 뭐 커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턴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전에는 약간 이제 게임을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특히 야구 게임이 이제 마구마구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요 게임에서 이제 랭커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랭커는 이제 아이디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이제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이제 너무 멋있어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이제 랭커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전 충남 지역 이제 지역 PC방 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4번 정도 나가서 한 3번 정도 이제 우승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구마구란 게임을 참 이제 잘 했었습니다. 근데 광고판이 미국 광고판이네요, 특이하게. 이게 경기장이 그 메이저리그 구장이어서 그래요. 아, 네. 특이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는 네, 제가 이제 TA 이제 처음 이제 그 이제 학부생들 앞에서 이제 처음 소개하고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제가 썼던 이제 PPT 일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볼 때 두 가지를 이제 관점으로 이제 그 본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역학이죠. 이제 고전 역학, 그런 물리학, 이런 미케닉스 이런 쪽으로 이제 먼저 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컴퓨터 비전, 뭐 이제 컴퓨터 비전 베이스,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 이런 걸로 이제 두 가지 이제로 이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본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최종적인 이제 제 연구의 목적은 그러니까 제 학위 과정에서의 최종적인 연구의 목적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알고리즘을 이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존의 고전 역학으로 이제 표현되는 이제 핸드크래프티드 이제 그런 특징들하고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딥러닝 피처들 이 두 가지가 이제 일장일단 이제 각각이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느 한쪽만 이제 뭐 딥러닝만 쓰지 않고 또 이제 역학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제 둘 중에서 이제 좋은 중용을 찾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 반, 합 이제 해가지고 이제 최적의 이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때는 이제 딥러닝도 갖다 쓰고 딥러닝이 조금 딸린다 싶으면은 이제
역학적인 이제 모델링을 가져와가지고 섞어주고 또 역학적인 모델링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으면 딥러닝을 이제 차용해서 이제 섞어주는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고 이제 그 방법으로서 이제 딥러닝이랑 이제 다이내믹스 이런 이제 미케닉스 이런 걸 이제 잘 조합해서 이제 최적의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게 이제 최종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제 사진인데요. 이제 뭐 바이오미케닉스 랩 뭐 이런 데 있고요. 그래서 중국인 이제 지도 교수님인데 중국인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야 이게 좀 멋있는 건데 가기 전에 일단 먼저 한 가지 이제 뭔가 개념 이제 하나 잡고 갈게 이제 요 주제는 이제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 이제 멋있는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것과 관련된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아주 짧게 이제 소개해드리면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에 어떤 딥러닝 모델이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만으로 이제 그 딥러닝 모델을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딥러닝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모델도 다 뭐 머신러닝 모델도 들어갈 수 있고 한데 요새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에서 구동되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편에 이제 위쪽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해당되고 이제 아래쪽이 이제 클라우드 AI. 그러니까 저 서버가 있어서 이제 그 서버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단말기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중간에 이제 단말기가 들어가고 온 디바이스 AI는 그 서버랑 단말기가 이제 그 핸드폰에서 그냥 하나로 이제 그냥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딥러닝 모델을 그냥 핸드폰에 태워가지고 이제 구현하는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코딩인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공식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틀린이 있고 이제 자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고 코틀린도 뭐 꽤 사실 그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식 언어여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현업에서는 자바가 훨씬 이제 코틀린보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흐름이 이제 계속 아마 유지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네, 지금 이제 코틀린은 되게 시장이 작고 이제 대신에 점점 커지고 있긴 해. 근데 아직 한 오랫동안은 자바가 계속 이제 그 주도권을 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이제 두 가지 이제 특징을 이제 가볍게 이제 비교해 보면 일단 코틀린은 일단 간결해요. 문법이 아주 간결하고 그래서 이쁘고 그래서 코딩을 할 때 되게 빨리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빠른 코딩 그리고 이쁘게 간결하게 이제 코드를 뽑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일러 플레이트는 꼭 필요한데 이제 꼭 필요해가지고 이제 코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코드를 많이 잡아먹게 되는 안 할 수는 없고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고 많아진 그런 이제 필수적이지만 이제 지저분하게 만드는 코드들을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
보일러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없애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노력을 하는 이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바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이유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컴파일러 오류가 훨씬 덜 나요. 예, 그 이유 대표적인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코틀린은 자바랑은 다르게 문법적으로 널 포인터 익셉션. 예, 말은 어려운데 사실 그냥 변수가 그냥 널 값이어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거를 이제 아예 원천적으로 그 코드 자체 내에서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널 포인터 익셉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하는데 오류가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고 보통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랑 완전히 호환이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요 코틀린으로 작성한 코드가 이제 자바 바이트 코드란 이제 코드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 자바 바이트 코드가 자바 가상 머신에서 이제 돌아가는 개념인데요. 이런 이제 자바랑 호환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기존에 자바 이제 디벨로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코틀린 코드랑 자바 코드랑 혼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자바랑 또 문법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비슷한 문법이어가지고 배우기가 훨씬 이제 타 언어에 비해서 빨라요. 코틀린 배우는 게 자바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혼용이 가능하고 또 이제 빨리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분위기는 이제 많은 자바 이제 개발자분들이 코틀린도 같이 이제 섭렵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코틀린으로 이제 바꾸고 있고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네이버 라인 쪽에서 이제 대부분의 자바 코드를 이제 코틀린으로 이제 계속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코틀린의 이제 지분은 아마 계속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이제 빌드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앱을 어떤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앱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빌드를 해야 되는데 빌드 속도가 이제 자바에 비해서는 느려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에요. 아마 요거는 따로 추가 패키지랑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빨리 이제 그 자바 바이트 코드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아마 더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빨라질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차이는 안 나고요. 자바랑 제가 자바 코딩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별로 이렇게 차이 없어요. 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아마 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볼 때는 자바로 똑같은 이제 자바랑 이제 변환이 이제 쉽게 돼가지고 자바로 한번 해보고 코틀린으로 해봤는데 제 앱은 이제 크게 이제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조교이고요.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저랑 한 팀이에요.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이랑 제가 한 팀이고 이제 이 수업은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피드백을 기반으로 수업이 이제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코틀린으로 이제 정해진 것도 학부생들 대상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어떤 언어로 하고 싶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자바 대신에 코틀린으로 더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코틀린으로 이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이론을 가르치고 이제 머신러닝,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이론을 가르치고 수업 조교인 저는 이제 수업을 이제 교수님이 가르친 이론들을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앱을 제작하고 이제 요 작업을 이제 개강 전까지 완료해야 돼. 그리고 이 결과물로 이제 논문을 작성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구글 플레이에 이제 릴리즈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수업 조교를 하면서 이제 앱을 제작하고 요걸로 이제 이 결과물로 논문까지 작성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네, 저도 조금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게 쓴 논문인데요. 제가 일주자는 아니고요. 제 선배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썼던 논문인데, 이제 논문 제목이 보시면은, 되게 좀 특이해요. 아, 이런 식으로도 논문을 쓸 수 있구나.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학부생들을 위한 뭐 이제, 뭐 강의를 위한 뭐 안드로이드 뭐 앱,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논문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참신했었어요. 근데 요 논문을 저도 이제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학기 이제 이미 결과는 이제 거의 나왔고요. 이제 디자인이랑 이제 좀 내용만 보충하고 이제 테크니컬한 펑션들은 이제 다 구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앱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앱을 이제 작성했고 그래서 이제 요 앱 개발에 3대장이 있습니다. 원피스처럼 3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고 콘스트레인 레이아웃이 있고 사실 프레임 레이아웃은 이제 3대장이라고 하기엔 조금 약한데 그래도 이제 많이 쓰이긴 해요. 네, 앞에 두 개보다는 덜 쓰이는데 요 3대장이 있습니다. 요 3대장만 있으면은 3대장을 잘 조합하면은 모든 이제 웬만한 앱의 유저 인터페이스는 다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한 예시로 직접 코딩을 하면서 오늘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화면을 제가 쉐어링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요 코드를 좀 적어놨는데요. 요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짜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이제 뭐 당장에 뭐 앱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하실 필요가 없으면은 사실 뭐 코드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 값만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리니어 레이아웃인데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레이아웃을 이제 리니어하게 이제 차곡차곡 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세로로 이제 차곡차곡 쌓을 수 있고 가로로도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건국대학교 1, 뭐 건국대학교 2, 건국대학교 3 이렇게 세로로 차곡차곡 이제 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라인은 이제 1, 2, 3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로로 쌓은 거예요. 근데 가로로 쌓았는데 제가 비율을 1대 2대 3으로 줬어요. 길이의 비율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곡차곡 가로로 세로로 차곡차곡 쌓는 건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고요. 요런 이제 그리고 각각의 이제 버튼이라든지 이런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보이는 이런 각각의 아이템들을 이제 뷰라고 합니다. 뷰. 그래서 이제 이런 뷰들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게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이제 잠깐 주석 처리하고 이제 다음 거는 이제 뭐였더라? 그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은 그게 액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액자를 생각하시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액자에 사진을 넣으면은 이제 맨 처음 앞에 있는 사진이 가장 앞에 보이고 그 다음에 있는 사진은 이제 사진이 가려서 이제 그 맨 앞에 있는 사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액자에 이제 사진을 순서대로 이렇게 넣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뷰들을. 보시면은 액자의 맨 앞에 이제 가장 조그만 건국대 마크가 있고, 이제 두 번째에 이제 중간 사이즈 건국대 마크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의 건국대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가장 큰 건국대 마크를 액자의 맨 앞에다가 이제 배치시키면은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건국대 마크는 이제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맨 큰 사진을 이제 맨 앞에다 두면 이제 뒤에 있는 사진들 이제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액자 프레임, 뭐 프레임 레이아웃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constraint 레이아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제가 가져온 건 이제 그 건국대 로고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constraint 레이아웃은 이제 어떤 그 상하 좌우에 어떤 제약을 걸어서 이제 그 뷰들의 위치를 이제 조정하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운데에다 이제 정 가운데다 위치시키려면요.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에 제가 제약을 걸었습니다. 이제 좌우에 제약을 걸었는데 똑같은 웨이트로 제약을 걸어서 이제 그 좌우 이제 레이아웃에서 이제 중앙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제 상하로 걸면 이제 상하에서도 이제 중앙에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에 이제 제약을 걸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제가 지금 웨이트를 따로 적지 않아서 이제 똑같은 이제 균등한 웨이트가 이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딱 정가운데 지금 이제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이제 뷰들을 이런 아이템들을 배치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사용해도 웬만한 이제 뷰들은 다 이제 배치하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해서 이제 제작한 앱을 좀 잠깐 시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수업을 위해서 이제 제작된 앱이고요. 그래서 기능들하고 이제 막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뷰들은 이제 다 이런 이제 constraint layout, frame layout, linear layout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조합해가지고 이제 뷰들을 배치했습니다. 디자인은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디자인은 조금 별로일 수 있습니다. 컨텐츠도 아직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필수적인 그냥 펑션들만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이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할 계획 중입니다. 이제 잠깐 카메라 좀 잠깐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일단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려나? 요 앱인데요. 요 앱인데요. 이제 이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화면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무 이름이나 한번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뭐, 교수님 이름 한번 적어보면, 아니, 너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교수님 이름 적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이름이 나오고, 이제, 클릭이 가는. 클릭할 때, 이제 어떤 진동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물결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손이 이제 버튼에 터치가 안 됐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설명도 있고,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넘어가면은, 이런 팁 화면이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포즈 모델, 그러니까 액션 레코그니션 모델이 이제 구현이 된 상태인데요.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네,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그 포즈를 이제 캐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동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987 이런 식으로 이제 10초간 이제 1초당 10프레임으로 10fps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촬영이 완료가 되면은 잠시만요. 이제 촬영이 완료되는데 이제 요 데이터가 이제 그 지금 안에 이제 지금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아까 찍은 데이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좌표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제 구분해가지고 키포인트들에 대한 이제 좌표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찍은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숫자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그냥 어떤 키포인트를 썼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찍은 데이터를 이제 제가 이제 PCA 분석을 해서 이제 그래프에 그려봤는데요. 일단 이 그래프에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도표를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습니다. 확대가 가능하고 그거에 따라서 좌표값도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값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들을 클릭하면 실제로 그 값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값이 되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그 각각의 포인트들이 값을 얼마나 가지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되게 일정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이 걷기 동작이 사실 PCA 분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두 가지의 이제 큰 이제 웨이브로 표현이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 할 때 요 이제 사실 요건 이제 PCA로 이제 분석한 핸드크래프티드 피처인데요. 이제 딥러닝 피처 말고 요런 이제 핸드크래프트 피처로도 충분히 액션 레코그니션에서 뭐 걷기라든지 어떤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가지고
강력한 이제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서 디자인 업그레이드 하고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구성할지를 지금 이제 남은 방학 시간 동안 이제 마칠 예정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코드들이 돌아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좀 쉐어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혹시 화면 제 얼굴이 보이나요? 아니면 지금 얼굴이 보여요. 얼굴이 보여요? 잠시만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화면이 보입니다. 화면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 앱 개발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참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클래스를 상속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딥러닝 코딩 할 때는 건대에 있을 때 이제 딥러닝 코딩 할 때나 뭐 이후에도 회사에서 있을 때 할 때도 사실 상속이라는 걸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상속을 그냥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알긴 알겠는데 상속을 왜 쓰는 거지? 이게 그렇게 쓸 데가 있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상속이 앱 개발에서는 무조건 이제 쓰입니다. 그 이유가 이 앱이 되게 제한적인 환경이어서 쓰던 거를 똑같이 계속 이제 돌렸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해가지고 맨 부모 클래스에다가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들을 다 이제 정의를 하고 이제 그걸 물려받은 자식 클래스에서 이제 함수만 갖다 이제 불러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똑같은 것들이 계속 쓰이니까 이제 상속을 안 하면은 코드가 엄청 이제 똑같은 코드를 매 클래스마다 다 작성해줘야 돼서 이게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물론 코드적으로 문제는 없겠는데 이제 상속을 하지 않으면 되게 지저분해지고 이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게 앱 개발에서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코드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코드가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은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함수들을 이제 콜백 함수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그 콜백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딥러닝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저희가 딱 펑션을 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코드가 착착착착 이제 진행이 되는 분석이 이제 되는 건데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랑 이제 같이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쓰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돌발적으로 어떤 이벤트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돌발 했을 때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함수들을 불러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코딩이랑은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의 그 코딩 흐름은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다 똑같은데 이런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인데요. 이게 스레드라는 거 이제 쓴 개념인데 이제 되게 제한적인 이제 분석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 제한적이라는 건 이제 컴퓨팅 파워가 약하다는 거죠. 이제 GPU 같은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계산 같은 거를 이제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이게 일하는 그런 단위를 이제 메인 스레드를 두고 이제 백 스레드, 그러니까 뒤편에서 이제 백단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일하는 유닛들을 만들어서 이제 어려운 작업들은 걔네들한테 맡기고 이제 앞에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는 쉽고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만들게 하고 어려운 작업들은 이제 뒷단에서 처리한 다음에 결과가 완료되면 그 완료된 결과를 버퍼에서 잠깐 이제 가지고 있다가 뿌려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앞단 뒷단에서 이제 일하는 스레드를 이제 따로따로 이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앞단에 다 이제 그 스레드가 몰리면 이제 할 일이 몰려버리면 앱이 이제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앱이 실행이 안 돼가지고 앱이 뭐 이제 응답이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경고가 뜨는데요. 그런 게 이제 스레드 컨트롤을 이제 잘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일하는 유닛들을 여러 개로 나누고 이제 앞단, 뒷단에 이제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식으로 코드를 이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이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걸 감시하고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해주는 이제 패턴을 그런 프로그래밍 패턴을 이제 옵저버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앱 디벨롭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이제 함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쪽 부분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그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골뱅이 쓰는 거 이제 데코레이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아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도 아예 달라요. 저도 처음에 파이썬 그 데코레이터를 생각하고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애들. 그래서 아노테이션이라는 애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이제 클래스가 있고 어떤 함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벤트가 이제 성공적으로 리슨을 할 시에 대한 이제 어떤 함수를 주고 실패할 시 아니면 이제 종료할 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제 구현을 해주고 이제 이런 함수들은 이제 또 특이하게 이 on detect 함수가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라는 클래스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애인데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껍데기인데 약간 클래스처럼 어떤 이제 틀을 만들어 놓고 실제 구현은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실제 이제 코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요게 이제 구현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캐치했을 때 액션 이제 사람 키포인트를 이제 디텍트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이제 그 실제 이제 클래스 해당 그 이제 코드를 돌릴 클래스에 실제로 이제 정의해 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마지막 스크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옵저버 이벤트는 이제 말 그대로 이벤트를 옵저버 해가지고 옵저버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벤트라고 하면 뭐 키가 입력된다든지 어떤 터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들이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제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패턴이 이제 옵저버 패턴이라고 부르고 이제 옵저버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선 앱 개발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게 이제 앱이어서 이제 두 가지 클래스가 필요한데요. 이제 어떤 이벤트를 이제 송수신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클래스랑 이제 어떤 이벤트를 이제 발생했다는 걸 캐치하고 이 발생한 이벤트를 이제 발생했다고 이제 클래스 A에 넘겨주는 이제 클래스 B가 필요하고 그 중간에 이어주는 인터페이스라는 애가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스도 이게 클래스인데 이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애를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이제 애먹었었는데 되게 좀 간단해 보이는데도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클래스 두 개가 일을 같이 해야 되고 그 두 개의 클래스가 같이 일하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이제 인터페이스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이 셋이 합쳐서 이제 어떤 이벤트를 대항했을 때 어떤 한 해는 지금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제 감지하고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제 감지된 이벤트, 이게 알려진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이제 그런 게 구현된 이제 클래스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 옵저버 패턴, 웹 디벨롭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학부생 대상으로 가르치고 사실 한 학기 가르쳤고요. 이제 다음 학기도 또 할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워하고, 사실 저도 제가 봐도 이게 어려웠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간단한데도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결과물로 논문도 쓰고, 그런 식으로 수업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 마지막은 Q&A입니다.